너무 뻔해서 헛웃음이 나올지도 모를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기차를 선로 위에 머물게 하는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죠. 10중 8구, 바퀴 안쪽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작은 쇳덩어리부터 떠올리셨을 겁니다. 기차가 궤도를 이탈하려 할 때마다 플랜지라 불리는 그 가파른 턱이 철길에 쾅 부딪혀 탈선을 막아줄 거라고 말입니다. 마치 볼링장 겉터 양옆에 세워둔 가드레일처럼 기차의 온몸을 꼿꼿하게 지탱해준다고 믿으셨겠죠. 좋습니다. 그 확신에 찬 대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시길 바랍니다. 곧 제가 진실의 장막을 걷어냈을 때 여러분의 얼굴에 번질 그 경이로운 표정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시간에 가장 완벽한 보상이 될 테니까요. 사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이 화두를 던지며 학생들을 시험하곤 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무심하게 툭 던지는 거죠. 자, 여기 두 가닥의 강철 선로가 있고 그 위에 기차가 있습니다. 육중한 바퀴들이 궤도 위에 안착한 채 전체가 시속 60마일로 질주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 바퀴들을 선로 위에 꽉 붙잡아 두는 걸까요? 번쩍 들린 수많은 손이 향한 정답은 언제나 플랜지였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영특한 학부생들도 날고기는 대학원생들조차 전부 그놈의 플랜지를 외쳤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물론 100% 오답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빗나간 겁니다. 무언가를 완벽히 이해했다는 그 얄팍한 착각이 도리어 진실의 심연을 마주할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린 그런 류의 치명적인 오류 말입니다. 덧붙이자면 이것이야말로 물리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무서운 독버섯입니다.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스스로 정답을 안다는 오만하고 확신에 찬 무지죠. 이미 모든 걸 파악했다고 맹신하여 더 이상의 탐구를 멈춰버리는 비극입니다. 학생들의 눈동자에는 늘 나른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플랜지네? 해결 끝? 자, 다음 문제나 주시죠. 그럼 저는 묻습니다. 정말 확신하나요?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까? 그들은 건방지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중에는 유치원생에게나 던질 법한 질문으로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한다며 짜증 섞인 기색을 내비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덫이 완벽히 작동했음을 미소 지으며 깨닫습니다. 숨겨진 진짜 해답은 고작 플랜지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아하거든요. 한번 그 원리를 깨닫고 나면 두 번 다시 과거의 무지한 시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마주할 모든 기차와 바퀴, 뱀처럼 굽이치는 철길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힐 테니까요. 게다가 이 해답은 물리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해 대자연이 기차라는 하찮은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어 어떻게 복잡한 난제들을 풀어내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을 선사합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 바로 진짜 기원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바퀴라는 피조물을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자동차든 자전거든 마차든 마음속에 아무거나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그저 밋밋하고 평평한 원통형입니다. 지면과 입맞춤하는 표면이 수평에 가깝게 일직선을 이루고 있죠. 자동차의 운전대를 꺾으면 앞바퀴가 좌우로 각도를 틀고 무거운 차체는 그 궤적을 묵묵히 따라갑니다. 참으로 직관적이고 단순한 원리죠. 하지만 기차의 바퀴는 전혀 다른 우주에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이 미묘한 이질감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 주십시오. 이 이야기의 모든 마법이 숨쉬는 공간이 바로 거기니까요. 기차 바퀴는 결코 밋밋한 원통형이 아닙니다. 만약 그 단단한 쇳덩이를 반으로 싹둑 잘라 그 단면을 현미경 보듯 관찰할 수 있다면 선로와 살을 맞대는 바로 그 표면에 미세한 경사가 져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플랜지가 솟아있는 안쪽은 둘레가 넉넉하고 바깥쪽으로 향할수록 점점 홀쭉해지는 모양새죠. 다시 말해 바퀴가 질주하는 접지면은 평면이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고 얕게 깎여나간 원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기울기가 어찌나 은밀한지 차량 기지에 널브러진 바퀴를 무심코 스쳐 지나가며 눈치채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원뿔의 기하학이 세상의 모든 물리법칙을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경이로운지 파헤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묵직한 딜레마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자동차 밑바닥을 강제로 들여다보게 하기 전까지는 그들 중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바로 그 진짜 난제 말입니다. 자동차의 양쪽 구동축 사이에는 차동기어라는 은밀한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기계공학이 빚어낸 숨막히는 예술작품이죠. 이 장치의 존재 이유는 명확합니다. 굽이치는 코너를 돌 때 바깥쪽 바퀴는 필연적으로 안쪽 바퀴보다 훨씬 더 광활한 거리를 굴러가야만 합니다. 만약 양쪽 바퀴가 융통성 하나 없이 단단히 묶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속도로만 회전한다면 어느 한쪽은 바닥을 비명처럼 긁으며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쪽 녀석이 억지로 질질 끌려가든가 아니면 안쪽 녀석이 제 속도를 주체 못하고 헛돌게 될 테니까요. 어느 쪽이든 끔찍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반항할 겁니다. 차동기어는 이 두 바퀴가 서로 다른 속도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해방시킴으로써 이 딜레마를 우아하게 해결합니다. 엔진의 동력을 아주 영악하게 쪼개고 배분하여 바깥쪽은 조금 더 기민하게, 안쪽은 조금 더 느긋하게 돌도록 조율하는 것이죠. 차가운 금속 케이스 안에서 수백 개의 톱니바퀴가 교태롭게 맞물려 돌아가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차체가 스스로를 산산조각 내지 않고 매끄럽게 코너를 빠져나가게 만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참으로 눈부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공학자가 이 차동 기어를 완벽의 경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억겁의 세월을 바쳤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농축된 기계공학의 기적 같은 축소판입니다. 베벨 기어와 스파이더 기어가 정교하게 맞물려 캐리어 내부에서 숨가쁘게 춤추는 모습을 보면 센 윤활유에 흠뻑 젖은 채 수천 분의 1인치라는 극한의 오차를 견뎌내는 그 숭고함에 전율하게 됩니다. 이는 인류 육상 교통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념비적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을 굴러다니는 모든 자동차에는 이 심장이 박동하고 있습니다. 트럭이든 버스든 4개의 바퀴와 엔진을 품고 있다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운전대만큼이나 방향 전환에 있어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죠. 자, 이제 시선을 돌려 기차를 응시해 봅시다. 놀랍게도 기차에는 차동기어 따위가 흔적조차 없습니다. 완벽한 제로. 텅 비어 있습니다. 두 바퀴의 속도를 다르게 조율해줄 그 어떤 영리한 톱니바퀴나 베어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차축의 양쪽 바퀴는 둔탁하고 거대한 통짜 강철봉에 무식할 정도로 꽉 짓눌려 압착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서 통째로 빚어낸 단 하나의 분절도 없는 완벽한 일체형 쇳덩어리입니다. 왼쪽 바퀴가 구르면 오른쪽 바퀴도 물리적 숙명에 갇힌 채 완벽하게 동일한 각속도로 회전해야만 합니다. 대충 엇비슷한 게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히 똑같습니다. 이들에게 다른 선택지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리학은 결코 자비를 베풀며 타협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무식한 쇳덩어리가 대체 어떻게 구부러진 길을 유유히 베어내며 돌아나가는 걸까요? 하던 일을 멈추고 뇌세포를 곤두세워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끝없이 괴롭혀야 할 진짜 질문입니다. 깊은 밤, 뜬 눈으로 천장을 보며 밤을 지새우게 만들 만큼 치명적인 미스터리죠. 세상의 모든 승용차와 덤프트럭은 방향을 틀기 위해 반드시 그 정교한 차동기어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고작 수천 파운드 남짓한 그 가벼운 피조물들조차 말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20만 파운드를 가볍게 짓누르는 저 거대한 기관차가 그 어떤 기계적 속임수도 없이 하루 종일 뱀처럼 굽이치는 궤도를 춤추듯 넘나듭니다. 이건 명백히 불가능해 보이거나 최소한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깊은 혼란을 안겨주어야 정상입니다. 게다가 제가 방금 던진 절망보다 현실의 난이도는 훨씬 더 가혹하고 자비가 없습니다. 바깥쪽 선로의 길이가 안쪽보다 무자비하게 길다는 기하학적 난제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곡선 구간에서 바깥쪽 철길은 고도마저 훌쩍 더 높습니다. 마치 거친 카레이싱 트랙처럼 철길 전체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죠. 공학자들은 이를 편경사라는 고상한 언어로 포장합니다. 바깥쪽 선로를 단 몇 인치가도 더 높이 끌어올려 열차를 궤도 밖으로 집어던지려는 광기 어린 원심력을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로 짓눌러 상쇄하려는 겁니다. 승객의 나른한 안락함과 생존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기울기지만 이로 인해 기차가 감당해야 할 기하학적 비대칭성은 단순한 평면 곡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해집니다. 바깥쪽 바퀴는 허공을 향해 들리고 안쪽 바퀴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억센 차축마저 비스듬히 기울어집니다. 모든 물리적 균형추가 엉망진창으로 틀어진 극한의 상황에서도 기차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고요하게 코너를 미끄러집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이 기막힌 부조리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거대한 철마가 굽이치는 궤도의 벼랑 끝에 다다릅니다. 바깥쪽 철길은 안쪽보다 잔인하리만 지킵니다. 이건 그저 차가운 우주의 기하학일 뿐이죠. 거대한 호가 작은 호보다 긴 궤적을 그리는 건 변치 않는 진리니까요. 결국 바깥쪽 바퀴는 안쪽 바퀴보다 훨씬 더 아득한 거리를 굴러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바퀴는 하나의 축의 운명처럼 속박되어 있죠. 영혼까지 공유한 이들은 단 1도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각속도로 돌아야만 합니다. 물리법칙 앞에서는 그 어떤 항복도 파협도 허락되지 않으니까요. 만약 바퀴가 평평한 원통 모양이었다면 미끄러짐 없이 선로를 달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바깥쪽 바퀴가 레일 위를 억지로 미끄러지듯 나아가야만 하니까요. 강철과 강철이 끔찍하게 갈리거나 안쪽 바퀴가 뒤로 긁히며 끌려가야 하죠. 어느 쪽이든 수백 톤의 쇳덩어리가 시속 60마일로 내달리며 불꽃과 쇳소리를 뿜어내는 지옥도가 펼쳐질 겁니다. 당연히 대참사로 이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기차들은 매일같이 그 굽은 길을 물 흐르듯 너무나도 평온하게 지나갑니다. 수백만 대의 열차가 때로는 수천 톤의 무게를 짊어지고 시속 100마일을 훌쩍 넘는 속도로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마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그 원뿔이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 무심코 지나치듯 말했던 그 미세한 경사 말입니다. 기차 바퀴의 표면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죠. 안쪽 가장자리, 즉 턱이 있는 쪽의 지름이 미세하게 더 큽니다. 반대로 바깥쪽으로 갈수록 지름은 작아집니다. 자, 이제 기차가 한쪽으로 살짝 쏠렸을 때 어떤 우아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시죠. 차축 전체가 오른쪽으로 아주 살짝 밀렸다고 상상해 봅시다. 오른쪽 바퀴는 바깥을 향해 밀려나고 레일은 바퀴의 더 좁은 지름 부분과 맞닿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왼쪽 바퀴는 선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옵니다. 자연스레 왼쪽 레일은 바퀴의 더 두꺼운 부분, 즉 지름이 큰 쪽과 물리게 되죠. 두 바퀴는 여전히 단단한 하나의 축에 묶여 완벽히 동일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바퀴는 이제 마법처럼 더 큰 바퀴로 변모한 겁니다. 반면 오른쪽은 더 작은 바퀴가 되어버렸죠.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바퀴가 하나의 축에 꿰인 채 똑같은 속도로 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바퀴는 한 번 구를 때마다 더 먼 거리를 집어삼킵니다. 작은 바퀴는 그보다 덜 나아가고요.
그 결과 차축 자체가 스스로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궤도의 중심을 향해 열차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부드럽게 휘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그저 눈속임 같은 미미한 현상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물리 법칙이죠. 바퀴 표면을 따라 지름이 단 1mm 변할 정도의 각도만 있어도 기차가 옆으로 몇 밀리미터만 비껴나면 굴러가는 반경에 엄청난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반경의 차이가 회전 속도와 맞물리는 순간 거대한 기차를 제어하는 실질적인 조향력으로 깨어납니다. 그건 제발 이쪽으로 가달라는 나약한 애원이 아닙니다. 궤도 중앙으로 바퀴를 우격다짐으로 끌어당기는 진짜 물리적 힘이죠. 이면에 숨겨진 수학은 허탈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원의 둘레는 파이 곱하기 지름이니까요. 지름이 크면 둘레도 길어지고 한 바퀴를 돌 때 뻗어나가는 거리도 늘어납니다. 만약 왼쪽 바퀴의 지름이 오른쪽보다 고작 2mm 더 크다면 단 한 번 구를 때마다 왼쪽 바퀴가 오른쪽보다 6mm의 땅을 더 삼키게 되는 셈이죠. 별것 아닌 수치 같나요? 하지만 기차 바퀴는 1초에도 수없이 회전합니다. 시속 60마일로 달릴 때 평범한 바퀴조차 1초에 8번이나 바닥을 박차고 나갑니다. 즉, 왼쪽이 오른쪽보다 초당 무려 50mm나 앞서 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초당 50mm의 속도 차이는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완벽한 곡선을 창조해냅니다. 눈 깜짝할 새 거대한 변화를 만들죠.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심을 맞추려다 차축이 왼쪽으로 치우치면 이번엔 거울에 비친 것처럼 정반대의 우주가 펼쳐집니다. 오른쪽이 거대한 바퀴가 되고 왼쪽이 작아지며 차축은 다시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굽이칩니다. 기차는 스스로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톱니바퀴도 첨단 컴퓨터도 기관사의 필사적인 조작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기하학만이 존재할 뿐이죠. 쇳덩어리 바퀴의 형상이 이 모든 기적을 묵묵히 수행해냅니다. 이토록 경이로운 자연의 섭리를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가 코너를 돌 때 안팎 바퀴의 속도 차이를 맞추려면 수십 개의 정밀한 기어가 맞물린 차동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차는 그저 아주 미세한 경사, 평평하지 않은 바닥면 하나로 그 복잡한 짐을 덜어냅니다. 그것이 이 거대한 괴물을 다루는 메커니즘의 전부입니다. 처음엔 치명적인 결함처럼 보이던 뻣뻣한 일체형 차축이 오히려 완벽한 해답이 되어줍니다. 차축이 두 바퀴의 회전 속도를 강제로 묶어두고 바퀴의 경사가 그 동일한 회전을 서로 다른 직선 속도로 우아하게 쪼개주니까요. 문제 자체가 곧 해답이 되는 순간입니다. 너무나도 철학적인 역설이기에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군요. 기차의 길을 여는 건 결국 바퀴가 품은 침묵의 형태입니다. 맨눈으로는 알아채기조차 힘든 그 소박한 원뿔의 곡면이 수백 톤의 열차에 스스로 생존하는 교정 본능을 심어줍니다. 왼쪽으로 무너지려 하면 기하학이 당신을 오른쪽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엇나가면 다시 왼쪽으로 보듬어주죠. 열차는 뱀처럼 유연한 곡선을 그리며 선로 위를 미끄러집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언제나 묵묵히 궤도의 중심을 찾아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탈선을 막아주는 핵심이라고 믿는 그 툭 튀어나온 가장자리, 플랜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부분은 레일에 거의 닿지 않습니다. 평범한 직선 구간이나 완만한 구비를 지날 때면 플랜지와 선로 사이엔 언제나 허공이 존재하죠. 플랜지는 그저 최후의 보루일 뿐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끝에 세워둔 가드레일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를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만 깨어나는 존재죠. 열차가 옆으로 너무 심하게 밀려나 원뿔의 기하학이 미처 대처하지 못할 만큼 위태로운 순간이 닥치면 그제야 플랜지가 레일을 거치우게 낚아채 바퀴를 원래 궤도로 억지로 쑤셔 넣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 속에서 플랜지는 그저 숨죽이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과도 마찰하지 않은 채로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이치를 거꾸로 오해해왔습니다. 플랜지가 열차를 인도하는 주역이고 원뿔 모양의 바퀴는 그저 공장의 시시한 공정 중 하나라고 치부해버렸으니까. 진실은 완벽하게 정반대입니다. 바퀴의 우아한 원뿔 곡면이 기차의 영혼이자 나침반입니다. 플랜지는 단지 비상용 생명줄에 불과합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원뿔이 곡선 구간에서 방향을 잡아준다는 건 이해했는데 끝없이 뻗은 직선 구간을 달릴 때도 그게 유효하다는 뜻입니까? 참으로 예리한 질문입니다. 물리학의 진짜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직선 궤도 위에서 차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중앙에 놓여 있다면 두 바퀴의 지름은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구를 때마다 집어삼키는 땅의 길이도 같고 모든 힘의 균형은 고요하게 유지됩니다. 기차는 곧게 나아가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의 현실 속 철로는 결코 완벽해 않습니다. 미세한 굴곡과 거친 요철, 갑작스레 불어오는 돌풍, 심지어 레일의 이음새조차 차축을 쉼없이 건드리고 흔들어댑니다. 그 외부의 폭력에 차축이 단 1mm라도 중심을 잃는 순간 잠들어 있던 원뿔의 마법이 다시 눈을 뜹니다. 한쪽 바퀴는 부풀어 오르고 반대쪽은 쪼그라대며 이탈했던 차축을 본래의 궤도로 우아하게 휘어지게 만들죠. 하지만 이 힘은 너무나 관대해서 원래 자리를 훌쩍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궤도의 정중앙을 지나 반대편으로 살짝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반대 방향에서 원뿔의 교정력이 작동합니다. 차축은 또다시 방향을 틀지만 이번에도 중심을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이 끊임없는 엇갈림이 만들어내는 궤적이 바로 거대한 사인파, 즉 부드럽고 유려한 물결의 형태입니다. 차축은 중심선을 기점으로 영원한 시속 게임을 하듯 좌우로 흔들리지만 결코 궤도를 벗어나는 법 없이 자신을 다잡습니다. 이 경이로운 흔들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1880년대 독일의 엔지니어 클링헬이 수학의 언어로 이 현상을 증명해냈죠. 이 거대한 파동의 길이를 결정짓는 건 오직 두 가지 조건뿐입니다. 두 바퀴 사이의 간격, 그리고 바퀴에 새겨진 경사면의 각도. 그게 전부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표준계 열차의 생사를 쥔 길잡이 역할이 고작 이 두 가지 기하학적 수치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파장의 의미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죠. 이건 흔히 말하는 주파수와는 결이 다른 개념이거든요. 파장은 결국 공간의 거리를 뜻합니다. 한 쌍의 바퀴가 좌우로 한 번씩 크게 몸살을 앓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열차가 선로 위를 뚫고 나아간 실제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한 번의 요동, 오른쪽으로 한 번의 쏠림, 그리고 다시 완벽한 중심으로. 그 아득한 여정이 바로 하나의 파장입니다. 지름이 약 33인치에 달하는 표준 규격의 육중한 화물 열차 바퀴를 예로 들어보죠. 이 녀석이 그리는 클링헬 파장은 대략 30에서 50피트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 기차가 선로를 30에서 50피트 집어삼킬 때마다 이 무거운 쇳덩어리 차축은 아주 느리고 우아한 춤을 한 곡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속도가 느릴 때 이 진동은 1, 2초라는 긴 호흡을 갖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높이면 30에서 50피트의 공간을 순식간에 베어물며 그 맥박 또한 가빠지죠. 여기서 기막힌 진실 하나를 마주합니다. 파장은 속도에 굴복하지 않죠. 오직 기하학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을 뿐입니다. 속도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진동수를 어지럽히는 것뿐이죠. 초당 몇 번이나 진동할까요? 공간의 궤적은 이미 원뿔과 궤도의 간격이라는 운명에 의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로 경이로운 결론인데, 왜냐하면 그 자체로 시속 5마일로 기어가든 100마일로 질주하든
이 자기 회귀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철로의 폭과 바퀴의 기울기라는 단 2개의 숫자만으로 어떤 속도에서건 홀로 고독하게 궤도를 보정해내는 완벽한 자율주행 메커니즘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톱니바퀴도 전선도 센서나 동력장치조차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우아한 공학적 기적이건만 놀랍게도 우리는 이 존재를 까마득히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수학의 깊은 심연으로 한 걸음 더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바퀴축이 만들어내는 이 기하학적 움직임, 앞뒤로 일렁이는 이 우아한 춤 사이를 물리학자들은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허공을 가르는 진자나 용수철 끝에서 요동치는 추, 혹은 튕겨진 기타줄의 떨림과 완벽히 같은 영혼을 공유하고 있죠. 바퀴를 다시 중심축으로 억지로 끌어다 놓으려는 이 복원력의 크기는 놀랍게도 중심에서 벗어난 거리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조금 엇나가면 살짝 밀어내고 크게 어긋나면 거칠게 낚아채는 식이죠. 어긋남과 되돌림 사이에 이 곧고 타협 없는 관계야말로 조화 진동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징풀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물리학의 모든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차와 철로가 거대한 조화 진동자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저는 그만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진동이야말로 물리학의 문을 두드릴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우주에서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체계이기 때문이죠. 질량과 용수철, 그리고 운동. 이 단출한 공식이 무게만 수백 톤에 길이가 반마일에 달하는 거대한 쇳덩어리 속에 은밀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참으로 간결함을 사랑합니다. 그저 겉옷만 계속 바꿔 입힌 채 자신이 아끼는 법칙들을 집요하게 재활용할 뿐이죠. 자, 이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눈앞에 선명히 그려드리겠습니다. 위는 넓고 아래는 좁은 평범한 일회용 종이컵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테이블 위에 뉘어놓고 살짝 굴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원을 그리며 돕니다. 결코 유직선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좁은 주둥이 쪽으로 맥없이 휘어지고 맙니다. 이유가 뭘까요? 둥근 바닥 쪽이 한 바퀴를 돌 때 훑고 지나가는 궤적이 훨씬 길기 때문이죠. 이 넓은 부분은 궤도가 큰 바퀴를, 좁은 부분은 궤도가 작은 바퀴를 흉내냅니다. 그렇게 컵은 운명처럼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개의 컵을 가져와 밑바닥끼리 맞대어 붙여봅시다. 양끝은 넓게 벌어지고 허리는 잘록해지는 마치 2 원뿔이 입을 맞춘 듯한 기묘한 모래시계 형태가 탄생합니다. 이 쌍둥이 컵을 2자루의 연필로 만든 가상의 철로 위에 얹고 가볍게 툭 쳐보십시오. 비틀거리며 요동치면서도 결코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접촉면의 둘레가 뒤틀리며 다시 반대편으로 곡선을 그리고 또다시 선을 넘어버리는 우아한 4인파의 왈츠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초라한 종이 모형이 바로 기차 바퀴의 뼈대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넓은 주둥이를 안으로, 좁은 바닥을 밖으로 뒤집어 조립하면 훨씬 더 완벽한 진실에 다가섭니다. 이것이 실제 열차 바퀴의 실루엣이니까요. 거대한 지름은 궤도의 심장부를 향하고 초라한 지름은 바깥 허공을 내다보게 설계되어 있죠. 차축이 흔들릴 때마다 안쪽 바퀴는 원뿔의 두터운 등 위로 올라타고 바깥쪽 바퀴는 얄팍한 경사로 미끄러집니다. 그야말로 숨막히는 자가 치유의 과정입니다. 집에서 직접 이 경이를 목격하는 데는 단 2분의 시간과 종이컵 몇 개면 충분합니다. 연필 2자루를 6에서 8인치 간격으로 띄워 나란히 철로를 깔아보십시오. 맞붙인 컵들을 그 연필 위에 살포시 올려 구를 수 있게 한 뒤 가만히 숨을 죽이고 밀어보십시오. 과연 어떤 마법이 펼쳐질까요? 컵들은 취한 듯 비틀거리며 춤추지만 끝내 연필을 떠나지 않습니다. 평평한 통조림 캔으로 똑같이 실험해 보십시오. 보란듯이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 칠 겁니다.
여기서 정말 아름다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죠. 인류가 철로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수백 년 전, 나무통을 깎던 장인들은 이미 이 법칙의 비밀을 훔쳐 알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오크통은 배가 볼록하고 양끝이 좁게 빠져 있죠. 이것이 바로 통장이들의 숭고한 예술입니다. 나무 판자들을 억지로 맞물려 놓기 위한 목적 그 이면에는 이 불룩한 괴짝들이 어두운 창고의 나무 레일 위를 부드럽게 유영하도록 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맨 땅에 길쭉한 널빤지 2개를 깔고 그 위에 통을 눕힌 채 건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거칠게 굴려보냈습니다. 볼록하게 튀어나온 허리춤 덕분에 이 무거운 통들은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나아갔던 겁니다. 잔잔하게 요동치며 기차와 완벽히 같은 사인파의 궤적을 그리면서도 절대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죠. 1800년대의 낡은 양조장 사진들이나 항구의 빛바랜 필름 속에서 그 흔적을 선명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나무 레일 위를 느릿하게 흔들리며 미끄러지면서도 절대 곤두박질 치지 않는 오크통들을 말입니다. 당시의 장인들은 자신들이 원뿔 곡선이라는 고차원적 기하학을 농락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겁니다. 배가 세상의 진실이란 종종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관통합니다. 인간의 거친 손길이 먼저 길을 내면 차가운 이성은 언제나 그 뒤를 쫓기 마련이니까요. 클링겔이 이 수학적 공식을 잉크로 새기기 수십 년 전부터 이미 기차는 원뿔형 바퀴로 대지를 달렸습니다. 복원역이나 조화진동 따위를 운운하기 수백 년 전부터 노동자들은 볼록한 통을 굴려댔죠. 대자연의 섭리란 인간의 얄팍한 이해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존재해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란 단지 그 힘을 조금 더 노련하게 부릴 수 있게 되는 찰나일 뿐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훨씬 더 어둡고 매혹적인 심연으로 빠져듭니다. 원뿔이 모든 것을 구원했으니 기차는 이제 완벽하다고 그렇게 순진하게 믿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해피엔딩이라고요? 안타깝게도 자연의 설계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숨겨진 칼날이 존재하죠. 제가 조금 전 묘사했던 앞뒤로 조용히 떨리던 차축의 그 고고한 사인파 진동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속도가 낮을 때 이 진동은 숨죽인 듯 가라앉습니다. 좌우로 요동치려는 에너지는 마찰력의 아기창과 서스펜션의 뻣뻣한 근육 속으로 힘없이 집어삼켜지니까요. 떨림은 곧 숨을 거두고 열차는 유리판 위를 미끄러지듯 평온을 되찾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기척도 느낄 수 없죠. 하지만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공기의 질감이 섬뜩하게 바뀝니다. 진동 열차 스스로 생명력을 얻어 숨을 쉽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속하면 폭주하는 에너지가 억제력을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죠. 진폭은 괴물처럼 부풀어 오르고 한 번의 스윙은 직전의 스윙보다 기하급수적으로 흉포해집니다. 차축은 미친 듯이 발버둥치고 찢어질 듯한 폭압이 뿜어져 나옵니다. 파멸을 향해 돌진하는 이 악마적인 연쇄작용을 공학자들은 헌팅이라는 서늘한 단어로 부릅니다. 사냥진동. 이 얼마나 소름 돋도록 완벽한 이름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바퀴축은 선로의 한가운데를 잡아먹으려 앞뒤로 몸부림치며 미친 듯이 사냥감을 수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궤도를 이탈하듯 비틀거립니다. 마치 냄새에 홀린 사냥개처럼 좌우로 허둥지둥 달리며 결코 안식을 찾지 못하는 짐승의 몸짓이죠. 초창기 공학자들은 이 불안한 탐색 과정을 관찰하고 헌팅, 즉 사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기이한 물리학적 현상은 항공 초창기 수많은 비행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파멸의 춤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공기역학에서는 이를 플러터라 부릅니다. 비행기 날개가 특정 속도에 다다르는 순간 스스로 끔찍한 요동을 시작하는 현상이죠. 진동은 스스로 에너지를 탐식하며 덩치를 키웠고 결국 날개를 뜯어냈습니다. 이 저주를 잠재우는 법을 깨닫기 전까지
무수한 조종사들이 창공에서 목숨을 잃어야만 했죠. 놀랍게도 창공의 플러터와 철로 위의 헌팅을 지배하는 수학적 진리는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두 개의 얽힌 움직임이 치명적인 에너지를 교환하며 전진하는 속도를 제물로 삼아 무언가가 산산조각날 때까지 몸집을 불리는 것이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완전히 동일한 방정식이 그려내는 하나의 우주니까요. 허공을 가르는 날개든 철로를 달리는 쇠바퀴든 그 뼈대에 깃든 섭리는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맹렬한 생명력이 옆으로 요동치는 파괴적인 진동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제때 억누르지 못한다면 진폭은 끝없는 심연으로 팽창해버립니다. 낡은 구형기차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질주해 본 적이 있다면 그 섬뜩한 떨림을 기억하실 겁니다. 손잡이를 꽉 움켜쥐게 만드는 그 기괴하고 율동적인 좌우 요동침. 그것이 바로 헌팅입니다. 바퀴가 미쳐 날뛰며 진폭을 키울 때 객차도 함께 파멸의 춤을 추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 바퀴의 가장자리 턱인 플랜지가 무대로 불려나옵니다. 진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이 금속턱이 무자비하게 철로를 내리치기 시작하거든요. 강철과 강철이 맞부딪히며 비명 같은 파열음을 토해냅니다. 튕겨나간 바퀴는 반대편으로 곤두박질치고 이번엔 반대쪽 턱이 쾅 하고 충돌하죠. 열차는 발작하듯 격렬하게 비틀거립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적인 힘이 솟구칩니다. 철로는 옆으로 찌그러지고 바퀴는 난도질당하며 볼트가 비명을 지르고 부품들은 서서히 늙고 병들어갑니다. 육중한 화물열차가 맹렬히 질주할 때 철로 곁에서 그 기계적인 괜음 쾅, 쿵, 쾅 하며 쇠를 지식이는 죽음의 박동을 들어보셨다면 아마도 그건 헌팅의 속삭임이었을 겁니다. 플랜지가 1초에 수십 번씩 선로의 머리를 망치질하고 있었던 셈이죠. 1800년대 후반만 해도 이 파괴적인 충장이는 누구도 풀지 못한 짙은 미스터리였습니다. 기차는 갈수록 빨라졌지만 특정 속도에 다다르면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듯 요동쳤습니다. 철로는 일그러지고 쇳바퀴는 부서졌으며 열차는 곤두박질 쳤죠. 아무도 그 저주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차가 시속 50에서 60마일의 벽을 상습적으로 돌파하기 시작한 1880년에서 1890년경 처음 목격된 비극입니다. 그 이전의 느릿한 속도에서는 이 사냥개의 이빨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너무도 무뎌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인류가 더 맹렬한 가속을 갈망하며 물점을 쪼개고 도시들을 더 빨리 이어붙이려 욕망을 불태웠을 때 결국 보이지 않는 통곡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열차를 선로 위에 안전하게 품어주던 바로 그 원뿔형 기하학이 맹렬한 속도 앞에서는 열차를 갈갈이 찢어발기는 사신으로 돌변하고 있었습니다. 시속 30마일에서 부드러운 치유를 선사하던 구조가 100마일에선 끔찍한 발작을 일으키는 맹독이 된 것이죠. 생명을 지키는 힘과 파멸로 이끄는 힘의 뿌리가 완벽히 같았던 겁니다. 우주의 법칙 속에서 이런 역설은 꽤나 흔한 비극입니다. 한때 숨막히도록 고요하고 안정적이었던 세계가 다른 차원에선 통제불능의 광기로 전락하곤 하니까 고요히 늘어진 진자는 더없이 평온합니다. 하지만 그걸 뒤집어 아슬아슬하게 세우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이 시작되죠. 똑같은 새덩이, 똑같은 중력 아래 펼쳐지는 전혀 다른 우주입니다. 자전거의 딜레마를 떠올려 보십시오. 걷는 속도만큼 느릴 땐 균형을 잡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비틀거리고 당황하다 결국 바닥에 나뒹굴게 마련이죠. 하지만 시원하게 바람을 가를 땐 마법처럼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두 손을 놓아도 유유히 굴러가죠. 한 세계의 균형을 빚어낸 물리학이 다른 세계에선 붕괴를 부르는 겁니다. 속도라는 절대적인 변수가 힘들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무너뜨립니다.
특정 임계점 아래에서는 고요함이 승리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숨어있던 파괴적인 힘이 왕좌를 찬탈합니다. 그 끔찍한 반란은 찰나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이 헌팅 현장은 수십 년간 철도의 목을 조르며 임계 속도라는 피해 경계선을 그어버렸습니다. 20세기 초반, 이 보이지 않는 족쇄는 기차가 낼 수 있는 속도의 한계를 잔인하게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찾아온 구원의 열쇠는 바로 열차의 관절인 서스펜션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퀴의 축과 심장인 객차 사이에 충격을 삼켜낼 정교한 용수철과 감쇄 장치를 이식한다면 이 미쳐 날뛰는 짐승을 길들일 수 있으리라 공학자들은 직감했습니다. 파멸의 진동이 이빨을 드러내기 전에 그 에너지를 꿀꺽 삼켜버림으로써 죽음의 임계점을 더 높은 곳으로 밀어낸 것이죠. 그 예언은 완벽히 적중했습니다. 대차, 바퀴를 품고 달리는 이 강철의 요람은 예술에 가깝게 진화했습니다. 축이 옆으로 비틀리는 발작을 억누르기 위해 요 댐퍼라는 강력한 구속구를 채웠고 정교한 강성을 지닌 횡방향 스프링과 댐퍼를 엮어냈습니다. 가혹한 속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헌팅의 괴력을 남김없이 씹어삼키도록 거대한 관절 시스템 전체를 조율한 겁니다. 1960년대 일본의 신칸센이 시속 130마일의 장벽을 부수고 오늘날의 첨단 고속열차가 200마일의 광속을 질주할 수 있는 기적이 바로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바퀴의 태생적 기하학 자체를 뜯어고친 게 아닙니다. 원뿔 모양도 묵직한 단일축도 그대로 남겨둔 채 그것을 감싸는 강철의 근육과 인대만을 완벽히 진화시킨 결과죠. 스스로 치유하는 원뿔이 길을 인도하고 억센 관절이 파멸적인 진동을 묵묵히 틀어막습니다. 신칸센의 숨결을 불어넣던 일본의 설계자들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대담한 철학적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바퀴의 경사를 깎아내어 그 둥그런 원뿔의 본성을 의도적으로 억눌러버린 것이죠. 각도가 무뎌지면 스스로 길을 찾는 본능은 희미해지지만 반대급부로 죽음의 임계 속도를 아득히 늦출 수 있었습니다. 진동이 덩치를 키울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이 잔혹한 등가 교환, 속도를 얻기 위해 안정성을 제물로 바치는 이 비정한 거래는 철로가 결벽증에 가깝도록 매끄럽고 완벽하게 일직선일 때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상상을 초월하는 집착으로 궤도를 깎아냈죠. 곡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울어졌고 철로는 끝없는 은빛 리본처럼 용접되어 하나의 거대한 선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음새도 틈새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거울처럼요. 궤도가 너무도 유려했기에 무뎌진 원뿔의 희미한 본능만으로도 열차를 통제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반면 유럽의 철학은 달랐습니다. 1970년대 프랑스의 떼제베가 무대에 올랐을 때 그들은 전통적인 바퀴의 형태를 온전히 존중하되 그 아래 숨겨진 대차의 관절 구조에 천문학적인 광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강철의 요람은 예술적인 요 댐퍼와 집요하게 조율된 측면 스프링, 그리고 객차들을 한 몸처럼 엮어내는 기하학적 관절로 무장했죠. 그들은 헌팅이라는 질병을 진동 억제라는 물리적 맹공으로 진압하려 했던 겁니다. 두 철학 모두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시속 150마일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었죠. 원뿔, 단일축, 그리고 얽혀드는 진동이라는 동일한 우주의 법칙 위에서 서로 다른 구원의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원뿔형 바퀴라는 조물주의 섭리 자체를 이단적으로 부정해버린 세 번째 길도 존재합니다. 일부 현대적인 지하철 시스템, 샌프란시스코의 바트 같은 열차들은 경사라곤 일절없는 밋밋하고 평평한 원통형 바퀴를 굴립니다. 이들은 궤도를 걷기 위해 오직 튀어나온 강철턱, 플랜지의 폭력성에만 의존하죠. 그 결과가 어떨지 상상이 가시나요?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진동합니다. 곡선을 품을 때마다 쳇바퀴는 궤도 위를 미끄러지고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운 마찰의 파열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쪽과 바깥쪽 바퀴가 자연스레 조율되도록 돕는 원뿔 형태가 사라지자 강철과 강철이 비명을 지르며 맞부딪힙니다. 고막을 찢는 굉음에 승객들은 귀를 틀어막고 이 파열음을 잠재우기 위해 수백만 달러라는 거액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단지 원뿔을 포기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저 끔찍한 파열음은 아주 단순한 경사면 하나면 사라졌을 안타까운 오류의 비명인 셈이죠. 이는 단 하나의 기하학적 형태 위에 겹겹이 쌓아 올린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넓혀 훨씬 더 심연에 자리한 진실을 들여다볼까요? 바로 이 지점이 제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드는 곳이거든요. 원뿔형 바퀴의 구조는 스스로 균형을 잡는 경이로운 생태계와 같습니다. 오직 자신의 형태와 대자연의 물리법칙만을 이용해 오류를 감지하고 스스로 궤도를 수정해 나갑니다. 이 시스템에는 어떠한 중앙제어 장치도, 두뇌도, 감각기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능이라고 부를 만한 그 영묘한 무언가가 기하학적 형태 그 자체에 고스란히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원리는 대자연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귓속 깊은 곳도 마찬가지죠. 두개골 안에는 액체로 가득 찬 아주 작은 관, 즉 반고리관이라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고개가 기울어지면 그 안에 액체도 함께 출렁입니다. 이 미세한 파동은 신경에 신호를 보내 우리의 신체 근육이 균형을 되찾도록 조율하죠. 기울기의 감지, 그리고 즉각적인 자기 규정, 어떠한 의식적인 사유 없이도 완벽한 평형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 역시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한쪽의 유속이 반대편보다 거세지면 굽이치는 물결은 제방을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반면 느리게 흐르는 쪽에는 고요히 퇴적물이 쌓이고 물길은 서서히 방향을 틀게 되죠. 흐름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듬습니다. 강은 끊임없이 자신의 항로를 수정하며 생명력을 이어가는 셈입니다. 궤도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면 물결은 구불구불한 흔적을 남깁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 매혹적인 S자 곡선은 철도 바퀴의 진동을 자연의 언어로 번역한 강물만의 충곡입니다. 이탈과 회복의 끊임없는 교차말입니다. 벗어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세세한 물리적 기전은 다를지언정 그 심연을 관통하는 철학적 뼈대는 동일하죠. 어긋남이라는 현상 자체가 그 어긋남을 되돌리려는 필연적인 저항력을 인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는 원자라는 가장 미시적인 세계에서도 목격됩니다. 결정 격자 속에서 평온하게 균형을 유지하던 원자가 충격을 받으면 이내 주변 원자들로부터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강렬한 복원력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는 기차의 차축이 평형점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요동치는 것과 완벽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동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세어지면, 즉 결정체에 임계점을 넘는 열을 가하게 되면 진동은 결국 복원력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단단했던 물질은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맙니다. 안정이 불안정으로 붕괴되는 이 극적인 전환, 만물을 지배하는 동일한 임계점의 마법이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집안의 온도 조절기도 이 궤도를 따릅니다. 공기가 서늘해지면 난로가 숨을 쉬고 온기가 가득 차면 이내 숨을 고릅니다. 설정된 기준점을 맴도는 영원한 춤. 온도가 엇나가는 순간 어김없이 교정이 이루어집니다. 기차 바퀴의 원뿔이 그러하듯 온도 조절기 역시 홀로 균형을 지켜내는 자율적인 우주입니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온도 조절기는 센서와 스위치, 그리고 보일러라는 외부의 힘을 빌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열차의 바퀴는 오로지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형태,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냅니다. 바로 이것이 평범해 보이는 기차 바퀴가 한편의 예술작품처럼 경이로운 이유입니다. 반응하고 수정하는 순환고리 자체가 기하학적 선안에 완벽히 깃들어 있거든요. 별도의 감지기도, 그것을 움직일 구동장치도
전혀 필요치 않죠. 바퀴 자체가 스스로를 읽어내는 눈이자 움직이는 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셈입니다. 제어 이론에서는 이를 수동적 안정성이라 칭합니다. 무엇의 수치를 잴 이유도, 복잡한 연산을 거칠 이유도, 인위적인 교정값을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이 지닌 물리적 뼈대의 본질만으로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듯 궤도를 바로잡으니까요. 측량하고 계산하여 억지로 바로잡는 것은 능동적 안정성입니다. 반면 수동적 안정성은 사물이 지닌 형태 그 자체가 구원자가 되어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경지입니다. 능동적 개입이 지닌 힘이 막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동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통제할 수 없는 혼돈조차 길들일 수 있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거기에는 막대한 에너지와 감각장치, 거대한 연산회로, 그리고 끝없는 유지보수가 수반됩니다. 그러나 수동적 안정성은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할 뿐입니다. 기하학적 형태만 완벽하다면 침묵 속에서 작동하죠. 원뿔형 바퀴는 단순히 기차를 위한 얄팍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물리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섭리 중 하나를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어떠한 외부의 통제 없이 오직 형태만으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해내는 세계. 자, 이제 잠시 다시 바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놓쳐버리는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곡선 구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원뿔 형태가 어떻게 바퀴의 실질적인 둘레를 조율하여 서로 다른 궤도의 길이를 극복해내는지도 다루었죠. 그렇다면 이 원뿔의 경사는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경사가 지나치게 가파르면 형태가 뿜어내는 자기 교정의 힘은 맹렬해집니다. 자축은 거칠고 폭력적으로 중심을 향해 튕겨나가듯 돌아옵니다. 얼핏 들으면 이상적이죠. 강한 복원력이 곧 뛰어난 안정성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전에 말씀드린 요동현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파른 경사는 곧 파괴적인 진동을 잉태한다는 뜻입니다. 임계 속도가 곤두박질 치면서 열차는 아주 느린 속도에서도 비틀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고속 주행 시의 평온함을 제물로 바쳐 저속에서의 안정성을 구걸한 셈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반대로 경사가 너무 완만하다면 어떨까요? 교정하려는 의지는 나약해집니다. 열차는 나른하게 철로 위를 방황하고 제자리를 찾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며 결국 바퀴의 가장자리 테두리가 혹독한 노동을 떠안게 됩니다. 테두리는 쉴 새 없이 쇳덩어리 레일과 충돌하며 비명을 지르겠죠. 마모는 가속화되고 귀를 찢는 소음과 함께 구조적인 붕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균형점, 즉 스위트 스폰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중심을 굳건히 지킬 만큼 반호하면서도 엄청난 속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파괴적인 요동을 깨우지 않을 만큼 다정한 그 절묘한 경사각 말입니다. 이 궁극의 조화로움을 찾아내는 여정이야말로 철도 시대가 직면했던 가장 위대하고도 험난한 공학적 도전이었습니다. 철도 회사들은 앞다투어 무수히 많은 단면의 형태를 시험했고 각기 다른 경사각, 다채로운 바퀴의 크기, 이질적인 테두리의 곡선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방황 끝에 전 세계가 도달한 궁극의 표준은 대략 20대 1이라는 경사 비율이었습니다. 바퀴 표면을 따라 20단위를 이동할 때마다 지름은 고작 1단위만큼만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솜털처럼 부드러운 각도죠. 육안으로는 감지조차 힘들 만큼 미세하지만 이 속삭임 같은 경사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시속 10마일의 둔탁한 움직임 속에서도, 시속 100마일의 질주 속에서도 평형은 유지됩니다. 아찔하게 휘어지는 산악지대에서도, 끝없이 펼쳐진 평원의 직선 주로에서도, 심지어 폭설과 폭우, 끓어오르는 사막의 폭염 속에서도 말입니다. 단 하나의 기하학적 비율이 이 거대한 쇳덩어리 생태계의 숨결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바퀴는 사실 완벽한 원뿔 모양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원뿔이었다면 맞닿는 면의 구조가 지나치게 단조로워 죽음의 자비도 없는 잔인한 물리개가 되었을 테니까요. 실제로 쓰이는 바퀴의 윤곽은 미세한 곡률을 품고 있습니다. 닿는 면의 넓이에 따라 그 경사면의 각도가 유려하게 변주되는 것이죠. 바퀴가 평상시에 안착해 있는 중앙 부분은 경사가 무척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가장자리 테두리로 다가갈수록 급격히 가팔라지죠. 이것은 미미한 어긋남에는 다정한 위로 같은 교정을 건네지만 거대한 이탈 앞에서는 단호하고 강인한 힘으로 맞선다는 의미입니다. 복원하려는 힘은 결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바퀴가 정도를 벗어나 방황할수록 궤도로 이끄는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맹렬하게 피어오릅니다. 마치 자잘한 돌부리에는 솜털처럼 부드러운 용수철이, 거대한 요철 앞에서는 강철 같은 용수철이 버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팽창하는 생명력 있는 복원력인 셈입니다. 아주 작은 흔들림은 고요하게 품어안고 거친 파동은 격렬하게 억눌러 버립니다. 공학자들은 이 예술적인 윤곽선을 빚어내기 위해 수십 년이라는 세월을 바쳤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곡선들을 도마 위에 올렸고 수백만 마일에 달하는 마모의 흔적들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마침내 안정성과 승차감 그리고 파괴적 진동에 저항하는 가장 완벽한 형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물론 유럽과 미국이 도달한 종착지는 서로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A1B라는 미국의 규격은 S1000이라는 이름이 붙은 유럽의 표준과는 접지면의 질감과 곡선이 사뭇 다릅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험준한 지형과 속도, 짊어져야 할 무게에 맞춰 극한으로 다듬어진 결과물이죠. 하지만 두 대륙의 유산 모두 깊은 내면에서는 동일한 철학을 호흡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온화한 원뿔의 바탕 위에 가장자리로 향할수록 치밀하게 계산된 변화를 품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직 무대 위로 올리지 않은,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진실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오로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상적인 우주 속의 이야기였거든요. 완벽한 원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직선 레일, 그리고 절대 휘어지지 않는 쇠축. 하지만 이 완벽함은 이데아에 불과합니다. 현실의 바퀴는 결국 닳아 없어지기 마련이죠. 선로를 1마일씩 달릴 때마다 강철 표면은 무참히 깎여나갑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 아름답던 곡선은 무너지고 원뿔은 서서히 그 형태를 잃어가며 정교했던 기울기마저 어긋나 버립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스스로 궤도를 찾아가던 마법 같은 복원력도 힘을 잃습니다. 철도 회사들이 쇳덩이를 깎아내는 육중한 선반기계를 곁에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잃어버린 원뿔의 기하학을 다시 생생하게 조각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는야말로 끝없는 사투입니다. 열차를 구원해야 할 기하학적 형태가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버텨내야 할 그 거대한 힘에 의해 서서히 침식당하고 있으니까. 물론 철길 또한 상처를 입습니다. 쇳바퀴와 레일이 맞닿는 접촉면을 상상해보세요. 놀랍게도 그 면적은 고작 작은 동전 하나 크기에 불과합니다. 잠시 이 기막힌 사실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물열차 한 량의 무게는 대략 8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8개의 바퀴가 이를 온전히 버텨내니 바퀴 하나당 1만 파운드의 하중이 짓누르는 셈이죠.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고작 10원짜리 동전만한 틈새로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 좁은 접촉점에 가해지는 압박감은 실로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세상의 웬만한 물질은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릴 폭력적인 힘이죠. 강철이기에 간신히 버텨내고는 있지만 그조차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궤도를 이끄는 모든 물리법칙이 이 작디 작은 틈새로 소용돌이치며 흘러갑니다. 원뿔 형태가 만들어내는 횡방향의 힘, 그리고 멈추고 질주할 때 터져나오는
종방향의 에너지가 모두 말입니다. 짓누르는 수직 하줌까지 이 모든 것이 동전만 한 점 하나를 통과합니다. 수백만 번의 수레바퀴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철길의 윗면은 결국 원래의 얼굴을 잃고 흉터처럼 일그러지게 됩니다. 깊게 패인 홈과 굴곡이 생겨나면서 애초에 설계된 기하학적 완벽함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바퀴와 레일은 이처럼 매 순간 쉼없이 가혹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셈입니다. 쇳덩이가 길을 짓누르면 길 역시 맹렬하게 맞서 밀어냅니다. 그 처절한 사투의 경계선에서 바퀴와 레일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뒤틀림을 겪게 되죠. 단단한 강철이 마치 고무공을 엄지로 꾹 누를 때처럼 탄성적으로 찌그러지는 얇은 경계면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찌그러짐의 깊이는 1인치의 수천분의 1이라는 극한의 미시세계에서나 측정 가능한 수치지만요. 바로 이 찰나의 찌그러짐 속에 점착력이라는 생명력이 깃듭니다. 공학자들은 이를 크리프 힘이라 부르죠. 이는 단순히 쭉 미끄러지거나 헛도는 천박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실제 마찰 없이 상하 좌우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전달하는 우아하고도 미묘한 탄성 변형의 예술입니다. 원뿔의 기하학이 진정한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오직 이 크리프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하학이 바퀴에게 이쪽으로 휘어져야 해 라고 속삭이면 접촉면의 크리프 힘은 그것을 현실의 물리학으로 구현해냅니다. 만약 이 점착력이 없다면 어떨까요? 원철과 철길 사이에 이 끈끈한 탄성 결합이 사라진다면 원뿔 형태는 한낱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입니다. 부드럽게 방향을 트는 대신 흉하게 옆으로 미끄러질 테니까요. 철도청이 밤낮 없이 레일을 깎아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면 거대한 연마적을 품은 특수 열차가 유령처럼 선로 위를 미끄러지며 상처 입은 철길의 표면을 원래의 정교한 수치로 닦아냅니다. 이 육중한 쇳덩어리 기계들은 때로는 40개에서 60개에 달하는 돌덩이들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며 불꽃을 튀깁니다. 잃어버린 레일의 곡선을 태초의 설계도 그대로 다시 빚어내는 숭고한 조각 작업이죠. 이는 철저히 베일에 쌓인 산업입니다. 철길을 깎아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니까요. 하지만 이는 철도 네트워크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중요한 의식입니다. 시스템의 숨통을 쥐고 있는 기하학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패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는 단순히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철길이 마모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유효 원뿔도 자체가 송두리째 뒤틀려버립니다. 선로에 움푹한 계곡이 생기면 힘이 닿는 접점이 흔들리고 경사도는 널뛰듯 요동치게 되죠. 이 유효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는 것은 열차가 미친 듯이 좌우로 요동치는 헌팅 현상의 임계 속도가 추락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시속 100마일의 맹렬한 질주를 평온하게 견뎌내던 철길이 상처가 굶어 터지면 시속 80마일조차 버티지 못하고 치명적인 진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뜻입니다. 보수 작업은 결코 미관을 위한 사치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켜내는 처절한 최후의 보루죠. 제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진정으로 전율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쇳덩이 괴물을 선로 위에 붙잡아 드는 궁극의 해답은 어떤 형태를 가진 물건이 아닙니다. 복잡한 톱니바퀴도 육중한 볼트나 브레이크도 아니죠. 그것은 순수한 형태, 기하학적 이데아, 바로 원뿔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원뿔을 지켜내기 위해 전 세계의 모든 철도 위에서 수많은 열차의 바퀴 하나하나를 매일같이 다듬고 깎아내며 병적으로 측정하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언젠가 철길 건널목에 서서 화물 열차가 토해내는 특유의 리드미컬한 찰컥거림을 듣게 된다면 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는 강철축이 선로에 끊어진 이음새를 넘을 때 나는 비명입니다. 하지만 그 소음의 틈새로 흐르는 찰나의 정막, 그 미끄러지듯 부드러운 고요함이야말로 원뿔이 조용히 마법을 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퀴들은 지금 왈츠를 추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이나 귀로는 도저히 쫓을 수 없는 우아한 진동으로 좌우를 넘나들며 오직 표면의 미세한 기울기 하나만으로 100톤의 쇳더미를 부드러운 곡선 너머로 인도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비밀을 더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에 맞지 않는 매혹적인 철학이죠.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칠판에 이 기하학적 도형을 그려가며 논리의 타래를 풀어낼 때면 을의 묘한 정적이 흐르곤 합니다. 평생 100번도 넘게 마주쳤을 기차 바퀴에서 단 한 번도 그 경사진 원뿔의 비밀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자각이 주는 충격 때문이죠. 그렇게 숱하게 열차에 몸을 싣고서도 어떻게 일직선의 뻣뻣한 강철축이 유려하게 곡선을 파고드는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너무도 명쾌한 해답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바퀴 안쪽에 튀어나온 플랜지 말입니다. 그 얕은 지식의 포만감이 너무도 달콤한 나머지 진정한 진리의 문을 두드릴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죠. 저는 학생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계의 게임 법칙이자 물리학의 본질이라고요. 완전히 통달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현상을 마주했을 때 정말로 그러한가? 라며 서늘한 질문을 던지는 것. 인간의 오만한 착각과 대자연이 들려주는 진짜 서사 사이에 아득한 심연을 응시하는 일 말입니다. 언제나 대자연의 서사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가 알량한 지식으로 짜맞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경이로우며 턱이 빠질 만큼 아름답기 때문이죠. 단지 원뿔 하나입니다. 인류가 창조해낸 가장 위대한 기계에 얽힌 가장 원초적인 질문의 해답은 그저 원뿔이었습니다. 복잡한 슈퍼컴퓨터도 정밀한 자이로스코프나 머리 아픈 제어 시스템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원뿔이 가진 기하학적 숙명이 만들어낸 필연일 뿐이죠. 사실 이 우아한 진리는 여러분 스스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퀴의 단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왜 저런 모양이지? 왜 평평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아주 순수한 호기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신세계가 열렸을 테니까요. 공학 역사상 가장 천재적이고 기품 있는 자기 복원 시스템의 비밀을 직접 파헤치는 경이로움을 맛보았겠죠. 오직 대상을 집요하게 관찰하는 것만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이야기에서 전하고픈 가장 묵직한 철학입니다. 원뿔 형태의 역학이나 미친 듯 유동치는 진동의 원리, 임계 속도 따위의 건조한 공학적 수치들이 아닙니다. 진리는 훨씬 더 투명합니다. 눈앞에 던져진 쉬운 해답을 결코 맹신하지 말라는 것. 특히나 그 알량한 정답이 당신의 입을 막고 더 이상의 호기심을 거세해버린다면 더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불룩 튀어나온 플랜지는 누가 봐도 완벽한 정답처럼 느껴집니다. 눈부시게 직관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해답의 형상을 띠고 있죠. 우리가 마주했던 모든 기차 바퀴마다 떡하니 선반처럼 튀어나와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저 쇳덩이가 열차의 탈선을 막아준다고 믿게 됩니다. 달리 무슨 용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지독한 명백함, 에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오만한 착각이야말로 수많은 이들의 눈을 가리고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든 주범입니다. 안타깝게도 물리학의 세계는 이런 치명적인 덫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굳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돌멩이와 깃털을 떨어뜨려 보면 바보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상식은 처참히 빗나갔습니다. 거대한 지구가 우주 한복판에 멈춰서 있다고 확신하던 때도 있었죠. 움직인다면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리가 없다는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그 역시 지독한 오류였죠. 과학이라는 장엄한 무대 위에서 당연한 정답이란 가장 치명적이고도 매혹적인 거짓말입니다. 물리학의 세계, 아니 삶의 모든 궤적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완벽히 이해했다고 안도하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의심의 끈을 더욱 팽팽히 당겨야 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표면을 긁어내고 그 너머의 심연을 다시 한번 응시하십시오. 너무도 명쾌해 보이는 해답의 이면에는 늘 더 깊숙한 진실이 맥박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저에 닿은 진실은 언제나 숨이 멎을 만큼 우아합니다. 기차 바퀴의 본질은 원뿔입니다. 이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가 100톤의 육중한 강철을 두 가닥의 좁은 금속 선로 위에 올려둔 채 시속 100마일로 거센 바람을 뚫고 굽이치는 길을 내달리게 합니다. 차디찬 빗줄기를 가르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 거대한 대륙을 횡단하는 동안에도 말이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끝없이 그리고 묵묵히 제 몫을 다합니다. 그 누구도 이 위대한 침묵을 눈치채지 못하지만요. 극소수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진실을 봅니다. 다음번에 기차를 마주할 때 여러분의 시선은 뻔한 바퀴 테두리가 아닌 그 원뿔을 향해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요히 세상을 지탱하는 그 우아한 사선을 말이죠. 그 순간 여러분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질 겁니다. 주변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경이로운 비밀을 홀로 품게 되었으니까요. 너무도 당연해서 오히려 철저히 가려져 있던 이 세계의 아름다운 퍼즐 조각 하나를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이 우리에게 건네는 철학적 선물입니다. 메마른 사실이나 차가운 공식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주어진 육체의 눈을 넘어 세상의 숨결을 꿰뚫어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선사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사유를 깨울 질문을 하나 남기려 합니다. 앞서 우리는 원뿔 모양의 바퀴가 어떻게 스스로 균형을 맞추며 진동을 만들어내는지, 곧은 선로 위에서 또 단단한 차축에 고정된 채로 어떻게 유연하게 곡선을 타는지 이야기했죠.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만약 선로 위에서 기차를 역방향으로 달리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바퀴, 똑같은 원뿔, 똑같은 차축입니다.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던 그 마법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주행 방향과 엇갈린 기울기 앞에서 기하학의 법칙이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게 될까요? 생각의 바다에 빠져보십시오. 스스로와 치열하게 논쟁하며 머릿속에 도면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의 빛을 포착해낸다면 누군가에게 그 짜릿한 전율을 나누어 주십시오.